안녕하세요. 어머나 사연입니다. 오늘도 믿기 힘든 인생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극적으로 각색한 허구입니다. 등장인물과 지명, 사건 전개는 모두 창작이며 특정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정윤호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윤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아내 소희가 현관까지 나와서 수고하셨어요 라며 인사를 건네는데 오늘은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소희야 나왔어. 윤호는 평상시처럼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아이를 재우고 있나 싶어 살금살금 거실로 향했는데 그 순간 윤호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거실 바닥에 붉은 무늬가 퍼져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가 흘린 과일 주스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피였어요. 그 중심에 아내 소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의식을 잃은 채 거실 소파 앞 카펫 위에 누워 있었고 머리 부분에서 피가 흘러나와 주변으로 번져 있었어요. 윤호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소희야, 소희야. 윤호는 급하게 아내에게 달려가 몸을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소희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119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아내가 쓰러져 있어요. 피를 많이 흘렸고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끄는 윤호는 다시 소희 곁으로 돌아갔어요. 소희의 맥박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뛰고 있었지만 호흡이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윤호는 소희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소희야. 금방 병원에 가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윤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소희를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고 윤호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윤호는 계속 소희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아내가 괜찮을까요? 응급실에 도착한 윤호는 의료진에게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그날 밤 윤호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소희의 동생 소연도 급히 달려와서 함께 기다렸어요. 형부, 언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소연은 울먹이며 물었지만 윤호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쓰러져 있었어. 정말 모르겠어.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김태진 형사였어요. 현장을 보니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윤호는 형사와 함께 병원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호는 어제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퇴근 시간, 집에 도착한 시각, 현장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평소에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셨나요? 형사의 질문에 윤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소희는 매우 밝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자해를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형사는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장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거든요.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호는 형사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집에서 일어났던 건 아닐까? 아니면 소희에게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고민거리가 있었던 건 아닐까? 김태진 형사는 윤호와의 첫 면담을 마친 후 바로 현장 재조사를 위해 윤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감식반이 세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형사님,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감식팀장이 김태진을 불렀어요. 뭔가요? 김태진은 감식팀장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바라봤습니다. 거실 중앙에 소희가 쓰러져 있던 자리 주변으로 핏자국이 두 가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여기 봐주세요. 이 부분의 혈흔과 저쪽 소파 근처의 혈흔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김태진은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소희가 쓰러져 있던 자리에는 머리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있고 그 주변으로 몇 방울의 핏자국이 더 있어요. 하지만 거실 한쪽 모서리, 텔레비전 근처에도 작은 핏자국 몇 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혈흔들을 모두 채취해서 분석해 보세요. 며칠 후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진은 결과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국과수 직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채취된 혈액 중 일부는 O형이고 나머지는 B형입니다. 김태진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피해자의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김태진은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O형입니다. 병원 로비에서 윤호를 다시 만난 김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형사를 바라봤어요. 부인의 혈액형은 A형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혈액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O형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현장에서 B형 혈액도 발견됐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B형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집에 있었다는 건가요? 김태진은 윤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사건 당일 부인 외에 다른 분이 집에 오셨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윤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진은 윤호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김태진은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현장의 B형 혈액은 윤호의 것도 아니고 소희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생님, 부인과 평소 관계는 어떠셨나요? 부부싸움이나 갈등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정말 화목한 부부였어요. 윤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김태진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인께서 평소 누군가와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셨을까요? 이웃이나 지인 중에서요? 윤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별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소희는 성격이 워낙 온화해서 누구와도 다투는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윤호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회사나 다른 곳에서 누군가와 문제가 있으셨나요? 김태진의 질문에 윤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윤호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김태진은 윤호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뭔가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면담을 마친 후 김태진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장의 B형 혈액, 윤호의 미묘한 반응, 그리고 뭔가 숨기려는 듯한 태도.
이 사건이 단순한 자해나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김태진은 윤호의 직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윤호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B형 혈액의 주인을 찾는 것이 이 사건의 열쇠가 될 것 같았습니다. 김태진 형사는 윤호가 다니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건물 15층에 자리한 중견기업이었어요. 접수처에서 윤호를 찾는다고 하자 직원이 안내해 준 곳은 영업팀이었습니다. 정윤호 팀장님, 잠시 면담 좀 하겠습니다. 윤호는 갑작스러운 형사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두 사람이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사무실 직원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특히 한 젊은 여직원이 유독 신경 쓰인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팀장님은 회사에서 어떤 분이신가요? 김태진은 윤호의 동료 몇 명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분이에요. 가정적이기도 하고요. 아내분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한 동료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김태진이 더 자세히 물어보자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최근에 팀장님께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요? 글쎄요. 요즘 들어 조금 예민해지신 것 같기는 해요. 전화 받을 때도 목소리를 낮추시고 개인적인 통화가 많아진 것 같고요. 김태진은 윤호의 팀원인 유지연 대리와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여성이었어요. 유지연 대리님이죠? 정윤호 팀장님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유지연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과는 업무적으로 어떤 관계이신가요? 김태진의 질문에 유지연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냥 평범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입니다. 하지만 유지연의 표정에는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최근에 팀장님께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셨나요? 김태진이 계속 질문하자 유지연은 더욱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업무적인 것 외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거든요. 김태진은 유지연의 반응이 수상하다고 느꼈어요. 단순한 업무 관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팀장님 댁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유지연은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그때 다른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김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혹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김태진은 그 직원과 따로 복도로 나갔어요. 사실 팀장님과 유지연 대리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즘 두 분이 자주 같이 외근을 나가시고 업무 시간 외에도 자주 통화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있었거든요. 김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다시 윤호와 면담을 하게 된 김태진은 좀 더 직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회사에서 유지연 대리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윤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냥 팀원일 뿐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직장 동료들 말로는 두 분이 꽤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군요. 김태진의 말에 윤호는 손을 떨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혼한 남자고 가정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태진은 윤호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선생님의 혈액형은 O형이라고 하셨죠? 그럼 유지연 대리의 혈액형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그런 걸 제게 물어보시죠? 윤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소희의 동생 소연이 김태진을 찾아왔습니다. 형사님,
언니 방에서 이런 걸 발견했어요. 소연이 내민 것은 소희의 일기장이었어요. 언니가 뭔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김태진은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 윤호가 이상해. 전화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소희의 고민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오늘 윤호 회사에 전화했는데 유지연이라는 대리가 받았어. 목소리가 너무 다정했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마지막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일 유지연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 진실을 알고 싶어. 김태진은 일기장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사건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유지연을 만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B형 혈액.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김태진 형사는 소희의 일기장을 통해 새로운 단서를 얻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건 당일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B형 혈액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내야 했어요. 김태진은 다시 한번 현장을 세밀하게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식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혹시 놓친 증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김태진은 윤호의 집 거실을 다시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가구 뒤편과 틈새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형사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감식 반원이 텔레비전 받침대 뒤쪽을 가리켰어요. 김태진이 가까이 가서 보니 작은 USB 하나가 먼지에 덮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떨어뜨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김태진은 조심스럽게 USB를 집어들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USB였지만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바로 분석실로 보내세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몇 시간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USB 안에는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김태진은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 봤습니다. 윤호와 유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호 씨,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거야?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유지연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이야기하겠다고 했잖아. 김태진은 놀라며 계속 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럼 또 핑계를 댈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정말 소희와 이혼할 생각이 있는 거야? 유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물론이야.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아. 소희가 임신 중이잖아. 윤호의 대답에 유지연이 화를 냈어요. 그 여자 이야기는 그만해. 나는 더 이상 숨어 다니는 게 싫어. 당당하게 사귀고 싶다고. 두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지연아, 그런 생각 하지 마. 소희한테 직접 말하겠다는 건 너무 위험해. 윤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위험해?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만약 소희가 충격을 받아서 뭔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 윤호의 말에 유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그 여자가 없어지면 우리가 당당하게 사귈 수 있잖아. 김태진은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유지연이 소희를 향한 적대감이 이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 파일을 재생하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윤호 씨, 나 결정했어. 내일 소희한테 직접 찾아갈 거야. 유지연의 목소리가 결연했어요. 지연아, 제발 그러지 마.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윤호가 만류했지만 유지연은 듣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 몇 달째 기다렸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 여자한테 직접 말할 거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혼할 거라고. 유지연의 말에 윤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 소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야? 윤호의 질문에 유지연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럼, 그럼 어떻게든 포기하게 만들어야지. 그 여자가 당신을 놓아주도록 말이야. 김태진은 이 대화를 들으며 사건의 전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지연이 소희를 찾아간 것은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계획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윤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네 번째 파일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윤호 씨, 집 주소 알려줘. 내일 낮에 찾아갈 거야. 지연아, 정말 위험할 수 있어. 소희는 임신 중이라고. 그래서 더 좋은 거야. 임신한 여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충격을 주면 알아서 포기할걸. 김태진은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유지연이 의도적으로 임신한 소희에게 충격을 주려고 했다는 것이 명확했거든요. 이는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계획적인 해코지였습니다. 마지막 파일은 사건 당일 아침에 통하였어요. 윤호 씨, 오늘 꼭 집에 일찍 와. 소희랑 이야기 끝나면 연락할게. 지연아, 정말 조심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걱정 마, 차분하게 이야기할 거야. 그 여자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유지연의 목소리에는 이미 흥분과 적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차분하게 이야기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윤호도 이를 눈치챘는지 계속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김태진은 모든 파일을 들은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녹음들은 유지연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의도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USB는 누가 녹음한 걸까? 김태진은 혼잣말을 했어요. 분석 결과를 보니 녹음은 유지연의 휴대폰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윤호와의 대화를 증거로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태진은 즉시 유지연을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니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거였어요. 그리고 윤호에게도 이 녹음에 대해 추궁해야 했습니다. 이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군. 김태진은 USB를 증거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소희가 겪었던 고통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2주가 지난 어느 오후 중환자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던 소희가 눈을 뜬 것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급히 소연에게 연락했고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언니, 언니 정신 차렸어? 소연은 소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소희는 아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의료진은 소희의 상태를 점검한 후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몇 시간 후 소희는 간신히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연아, 소희의 첫 마디였어요. 언니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소연은 언니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위로했습니다. 김태진 형사는 소희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아직 소희의 상태가 안정되지 않았으니 면담은 내일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자가 충격적인 기억을 떠올리면 다시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다음 날 김태진은 조심스럽게 소희와 면담을 시작했어요. 소희는 여전히 목소리가 작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부인께서 기억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소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아이를 낮잠 재우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김태진은 수첩을 꺼내며 집중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젊은 여자분이 서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뭔가 화가 난 표정을 지었어요. 소희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나갔습니다. 자기가 유지연이라고 하면서 저와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김태진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드디어 핵심 증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유지연 씨가 윤호와 자기가 사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윤호를 포기하라고 했죠. 소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유지연 씨가 증거를 보여줬어요. 소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윤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 문자 메시지들,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김태진은 소희에게 휴지를 건네주며 기다려줬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유지연 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남의 가정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냐고,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지연 씨가 더 화를 냈어요. 자기가 윤호를 더 사랑한다고, 저 같은 사람은 윤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소희는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유지연 씨가 갑자기 저를 밀쳤고 저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소희는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김태진은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다고 느꼈어요. 그때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남편분은 어디 계셨죠? 소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있었어요. 소희의 말에 김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집에 있었나요? 아니요. 유지연 씨와 싸우고 있을 때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소희는 눈물을 더욱 많이 흘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쫓아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윤호의 반응은 소희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절망에 찼어요. 유지연 씨가 저를 밀치는 것도 보고 있었는데 말리지도 않았어요. 김태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윤호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위험에 처했는데도 방관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 다음은 병원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억이 없어요. 소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형사님, 제가 가장 속상한 건 남편의 불륜보다도 제가 위험할 때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이라면 아내를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태진은 소희의 증언을 모두 기록한 후 병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사건의 전모가 명확해졌어요. 윤호의 불륜, 유지연의 소희 공격, 그리고 윤호의 방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증언을 들은 김태진 형사는 즉시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폭행과 방조치사 혐의로 사건을 재정의해야 했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지연의 혈액형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태진은 영장을 발부받아
유지연을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유지연 씨, 백소의 씨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셨습니다. 유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조사실에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왜 저를 부르시는 거죠? 유지연은 여전히 잡아떼려 했지만 김태진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일단 혈액 채취부터 하겠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과 대조해야 하거든요. 유지연은 혈액 채취를 거부하려 했지만 영장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채취된 혈액은 즉시 국과수로 보내졌고 몇 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B형이 맞습니다. 김태진의 추측이 적중한 순간이었어요. 유지연 씨,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B형 혈액이 당신 것으로 확인됐어요. 김태진은 검사 결과지를 유지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유지연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그게 뭘 증명하는 건가요? 유지연은 여전히 억지를 부렸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아서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당신이 소희 씨 집에 찾아가서 싸웠다는 것, 그리고 소희 씨를 밀쳐서 다치게 했다는 것까지요. 유지연은 잠시 말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윤호 씨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정윤호 씨와 그런 관계였나요? 김태진이 물었어요. 작년 가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 상사였는데 업무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서로 호감이 생겼어요. 유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윤호 씨가 먼저 고백했어요. 아내와는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고, 저만이 진짜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했어요. 유지연의 말에서 자기 합리화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소혜 씨에게 찾아간 건가요?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윤호 씨는 계속 이혼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유지연은 분노와 질투가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직접 부인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태진은 유지연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소혜 씨 집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처음에는 차분하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희 씨가 저를 나쁜 여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흥분해서 밀친 건가요? 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데 정말 심하게 밀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밀어낸 정도였는데 소희 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유지연은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려 했어요. 그때 정윤호 씨도 현장에 있었죠? 김태진의 질문에 유지연이 당황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소희 씨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윤호 씨가 들어와서 상황을 지켜봤다고 하더군요. 유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윤호 씨는 저희가 싸우는 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빨리 가라고 했어요. 이 증언으로 윤호의 방조 혐의가 더욱 확실해졌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형사가 들어왔어요. 형사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작은 녹음기였어요. 유지연 씨 집에서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했는데 정윤호 씨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김태진은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윤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 소희가 깨어나면 모든 게 끝장이야. 그리고 유지연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만약 소희가 깨어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뭔가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해. 윤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김태진은 유지연을 바라봤어요. 이 녹음은 언제 한 건가요?
사건 다음 날이었어요. 윤호 씨가 너무 불안해해서 혹시 몰라서 녹음해뒀어요. 유지연도 윤호를 완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럼 윤호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뜻인가요? 아마도요. 윤호 씨는 자신의 평판과 지위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나 소희 씨는 안중에도 없었죠. 유지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김태진은 이제 사건의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윤호와 유지연의 불륜관계, 유지연의 소위 폭행, 윤호의 방조, 그리고 사후 증거인멸 시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범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지연 씨, 이제 정식으로 체포하겠습니다. 폭행치상 혐의로요. 김태진은 수갑을 꺼냈어요. 유지연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유지연이 체포된 지 몇 시간 후 김태진 형사는 윤호를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윤호는 평소의 말끔한 모습과는 달리 초췌해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정윤호 씨, 유지연 씨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김태진은 조사실에 앉은 윤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선생님께서도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태진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윤호와 유지연의 통화 내용이 조사실에 울려 퍼졌어요. 만약 소희가 깨어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뭔가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해. 윤호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이 녹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진의 질문에 윤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엇이 무서우셨나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게 무서웠어요. 회사에서의 지위, 사회적 평판, 가정.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까봐. 윤호는 자신의 이기심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김태진은 윤호의 고백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위험에 처했는데도 도와주지 않으신 건가요? 저는 그 순간 판단력을 잃었어요. 유지연이 소희를 밀치는 것을 봤지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말릴 수 없었습니까? 김태진이 계속 추궁하자 윤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개입하면 유지연이 모든 걸 폭로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면 제 인생이 완전히 끝장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윤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소희가 쓰러진 후에도 저는 구급차를 부르는 것조차 망설였어요. 혹시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 말을 들은 김태진은 경악했어요. 그럼 처음에 119에 신고하신 것도. 네, 유지연이 도망간 후 한참 뒤에야 신고했어요. 그 사이에 증거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윤호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어요. 김태진은 윤호에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생명의 위험에 처했는데도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희가 아니라 저 자신만 생각했어요. 윤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울었어요. 제가 정말 이기적이고 비겁한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유지연 대리와는 언제부터 그런 관계였나요? 김태진은 불륜의 시작점도 확인해야 했어요. 작년 늦가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는데 점점 깊어졌죠. 윤호는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 나갔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은 없으셨나요? 있었어요. 하지만 일상에 지쳐 있었나 봐요. 유지연은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저에게 활력을 줬어요.
윤호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김태진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선생님, 부인이 임신 중인 아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죠? 윤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륜을 계속하신 건가요?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소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제 머릿속에는 유지연 생각뿐이었어요. 윤호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유지연도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질투했던 것 같아요. 윤호는 사건의 또 다른 배경을 설명했어요. 유지연이 소희에게 찾아간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김태진은 이제 사건의 모든 동기가 명확해졌다고 느꼈어요. 그럼 선생님은 두 여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셨나요? 저는 아무 선택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가 이런 참극인데도요? 김태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윤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네, 제 우유부단함과 이기심이 모든 걸 망쳤어요. 마지막으로 김태진은 윤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후회되시나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 순간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죠. 소희에게도 아이에게도 유지연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김태진은 조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윤호 씨 방조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윤호는 수갑을 차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형사님, 소희와 아이가 괜찮을까요? 윤호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그건 선생님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김태진의 차가운 대답과 함께 윤호는 조사실을 떠났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6달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는 유지연에게 폭행치상죄로 징역 2년, 윤호에게는 방조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소희는 완전히 회복된 후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윤호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 동생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소희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소희는 창문 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희는 아이와 함께 부산 근처의 작은 해안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윤호와의 모든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새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서울의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소희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바다가 예뻐. 3살이 된 아이가 창가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소희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예전 생활의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결혼 사진들, 가족여행 사진들, 그리고 윤호가 보냈던 편지들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아픈 기억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신혼 초기에 윤호가 써준 손편지였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처럼 정성스럽게 써준 편지였어요. 소희야, 너만 있으면 돼. 널 지키는 게 내 전부야. 평생 너와 우리 아이를 책임질게. 소희는 그 편지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평생 책임진다더니. 하지만 이제는 화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저녁이 되자 소희는 아이를 재우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베란다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구나. 소희는 작은 화로를 준비했어요. 예전 기억들을 모두 태워버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결혼 사진들을 넣었어요. 고마웠어.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사진들이 타들어가면서 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부가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을 넣었어요. 제주도 여행, 그때는 정말 사랑했는데 소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울었거든요. 이제는 담담하게 이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호가 써준 편지를 손에 들었어요. 너만 있으면 돼. 널 지키는 게 내 전부야. 이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제는 알았어요. 사랑한다는 말, 지키겠다는 약속,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소희는 편지를 화로에 넣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윤호야, 고마웠어. 너 때문에 나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 편지가 타들어가면서 글씨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부터 지킬 거야. 소희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지켜주지 않았던 자신을 이제는 스스로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소희는 동네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아이가 있는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아이와 함께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소희는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어요. 카페 손님들은 소희를 좋아했어요. 항상 친절했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거든요. 사장님, 이분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단골 손님들이 소희를 칭찬했어요. 어느 날 소희는 아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아이의 질문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소희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어요. 윤호와의 결혼 생활도 그 끔찍한 사건도 이제는 자신을 성장시킨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해가 지면서 바다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소희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을 필요도 배신을 당할 걱정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소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아이가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예전에는 남편의 사랑, 완벽한 가정을 꿈꿨지만 이제는 소소한 일상이 더 소중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아이와 함께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진짜 행복한 하루가 말이에요.